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2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아까 막 전화 받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제 스마트폰 오래 쓸수록 좋다. 너무 우리가 이통사의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자. 이런 주제로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끝에 도 닦으라고 했잖아. 예. 근데 마침 아까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070으로 시작하는. 070이면 이거 보통 마케팅 전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개인이 인터넷 전화로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광고나 마케팅 전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나 하고 받았더니 빠름 이러면서 아는 업체인데? 역시나 KT 전화였어요. 그러면서 기계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새 단말기 교체 비용 없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공짜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비용 없이 교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1번은 탁 눌렀죠. 그러더니 전화 끊기더라고. 1번을 누르면은 전화가 오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3분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와서요. 상담원 같은 분이 고객님 스마트폰 쓰시죠? 기기 변경으로 하세요? 번호 이동으로 하세요? 이러면서 어떤 기종 쓰세요? 이러면서 혼자 1분을 막 떠드는 거야. 1분이나? 삐짓고 들어갈 틈을 안 줘. 그래서요. 그래서 저기요 잠깐만요 하고 제가 잠깐만요 하고 이제 근데 아까 먼저 온 전화에서는 단말기 교체 비용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했더니 전화가 뚝 끊기는 거야. 아니 어디 지하 들어갔어요? 왜 갑자기 아니요. 전화가 끊겨? 그분이 전화를 끊은 거죠. 왜? 공짜라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됐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란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짜 이런 얘기 없이 끝까지 전화 통화를 이어가다 보면요. 결국은 갤럭시 S7, G5에서 만나요. 이 삼성과 LG에서 푸시를 하는 거죠. 물량을 빨리 재고를 소진해야 되니까. 신제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가격을 물어보면은 이제 그제서야 고객님은 뭐 우수 회원이시고요. 요금제를 어떤 걸 쓰시면요. 시중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따지고 보면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저도 실은 며칠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갑자기 저는 전화가 와서 제가 우수 고객이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잘못 들었어요. 제가 우스운 고객이라고 들어서 막 화를 내라고 했더니만 아니래요. 제가 한 통신사를 오래 써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기기를 변경해 주겠다고, 앞으로 더 오래 쓰시라고 뭐 이런 설명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모델이 변경이 가능해요? 물어봤더니만 아까 얘기대로 삼성이나 LG 거를 추천하는데 스펙부터 막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충 알고 있다고, 뭐 갤럭시가 뭐 어디가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할부 원금이 얼마인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만 할부 원금보다는요 뭐 통신사랑 결합하면 뭐가 싸지고요, 뭐가 싸지고 뭐 한참 싸진다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러면 실제 단말기 값이 얼마 돼요 했더니만 뚜 그러는 거야. 전화를 또 끊었군요. 저도 전화를 끊더라고. 이분들이 아주 상습범이구만. 혹시 같은 분인가? 그러니까 스마트폰 교체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전화 통화 자체가 이게 지금 어려워. 아니면 물에 빠뜨렸어. 액정이 너무 심하게 깨졌어. 이런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교체를 자제하시고 오래 쓰셔가지고 돌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스마트폰 제조사, 이통사 관계자 여러분들 좀 가슴이 아프시겠네요. 어떻게 하죠? 직장인들은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1인 가구가요 500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500만 명? 예. 그러니까 1인 가구니까 500만 명이란 얘기는 500만 가구란 얘기잖아. 우와, 장난 아니네요. 예. 지난해 1인 가구 고용률도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인 가구의 절반 정도는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혼자서 누가 도와주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살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영향으로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 이런 거겠죠? 아, 주말 부부. 예. 2년 연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떡해. 통계청이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부강목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이네요. 1인 가구는 511만, 전년보다 17만 1000 가구가 증가를 했어요. 와. 1인 가구 비율은요, 전체 27.2%. 아니, 그러면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어? 예, 1년 전과 견줘서요, 전체 가구는 1.3% 늘었대요. 그런데 1인 가구가 3.5%가 늘은 거야. 아, 그래서 그 MBC에서 하고 있는 나 혼자 산다. 그 프로그램이 왜 인기 있는지 알겠네. 그렇죠. 요즘 혼밥족 이런 거 유행하고 있잖아요. 아, 저는 맨 처음에 혼밥 쪽 하길래 비빔밥 먹는 그런 쪽인가 그랬어요. 막 섞어서 먹는. 아, 혼합한 밥이다? 근데 그게 아니더구만요. 그렇죠. 그런데 또 주목할 부분이요, 이 1인 가구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비율이 56.5%. 아이고. 남자가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여성분들 좀 무섭지 않을까요? 네. 지난해 10월 기준 또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요, 맞벌이 가구는요, 약 2만여 명이 늘어난 520만 6천 가구로 조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맞벌이 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건데, 재밌는 거는 비동거,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는데 따로 사는 거죠, 부부가. 아하. 기러기 가구라는 거죠. 이 기러기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2013년만 해도 44만 7천 가구였대요, 기러기 가구가. 근데 매년 늘어나서 2014년에는 52만 4천 가구, 2015년에는 54만 3천 가구로 전년 대비 약 4%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1인 가구가 늘고, 거기다가 여성이 가장인 경우가 더 많고, 거기다가 맞벌이가 느는 가운데 따로 사는 부부 맞벌이 가구가 또 늘고, 이러다가 가족이라는 개념이 혼란이 생길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용어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네요. 예, 이제 4인 가족이 5인 가족이 사는 가구 앞으로 뜸해지지 않을까요? 박 PD는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월급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 생각하세요? 저는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저도 많이 받아야 한 평균이니까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오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거 보니까 놀라울 정도예요. 1인당 평균 월급이 323만 원이나 받는데. 오이? 아니,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주나요? 아무튼 고용노동부가 밝힌 거에 따르면요, 올해 4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이요 323만 4천 원,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나 증가했대요. 5인 이상이니까 5명부터인 기업도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중소기업도 포함이 된다는 거고, 근데 중소기업을 포함한 노동자 1인당 월급이 323만 원이다. 글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조금 의심가니까 고용노동부가 이런 설명까지 붙이네요. 이번 조사는 농업을 제외하고 전 산업의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 5천여 곳, 상당히 많이 조사했죠. 이거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했대요. 그러니까 좀 믿어라, 이런 것 같아요. 아무튼 고용노동부 조사를 다시 좀 더 살펴보면 상용직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341만 8천 원, 3.4%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요 144만 3천 원, 1.3%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해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 얘기인 것 같아. 이렇게 이상한 조사만 하니까 진짜 최저임금도 해결 안 되고 국민들의, 직장인들의 임금도 오르지 않고 이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런 분통이 터지네요. 아니, 이런 잘못된 조사 때문에 노노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150만 원밖에 못 받는데 300만 원을 넘게 받는 게 평균이라고? 이러면서, 그죠?
다음 소식입니다. 바둑에 이어서 또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 분야가 나왔습니다. 요번엔 뭐 가지고 싸운 거예요? 전투기 조종. 아, 전투기 조정. 예. 미국 신시내티 대학의 분사기업 중에 사이버네틱스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가 인공지능 알파, 이 알파를 개발한 곳인데 미 공군의 베테랑 교관과 공중전투 시뮬레이션 대결을 한 거야. 어허. 그러니까 전투기를 모는 것과 사실상 같은 환경에서 몰았는데 AI가 베테랑 교관보다 더 나은 실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요. 이 알파라는 녀석이 수십만 원짜리 컴퓨터에서 훈련을 받아왔다는 거야. 아니, 슈퍼컴퓨터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수십만 원짜리 컴퓨터란 얘기는 제 노트북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이 알파와 같은 인공지능을 가정에서도 또는 심지어는 스마트폰에서도 이제는 누구나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AI가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베테랑 조종사를 이겼다. 이거는 이제 곧 민항기 조종사 역할을 얘들이 대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앞으로 비행기 모시는 기장님들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기장, 부기장 이런 분들 역할이 빠른 속도로 축소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전투기를 이렇게 AI가 몰아버리면은 이제는 전쟁도 사람이 굳이 하지 않고 얘네들이 하늘에서 폭탄 쏘고 미사일 쏘고 대신에 떨어지는 유탄은 사람이 맞겠죠. 아,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네요. 박 PD도 PC OS로 윈도우 10 쓰고 계시죠? 저는 이제 노트북 2대를 쓰고 있잖아요. 오래된 거는 7을 그대로 놔두고 있고요. 아, 업데이트 안 하셨어요? 예, 새 거는 제가 원래 8을 쓰다가 10으로 업그레이드 했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 갑자기 PC를 쓰고 있는데 뭐가 이상하게 느려져. 네. 아무 얘기도 없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강제 업그레이드, 강제 설치.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빨리 업그레이드 안 해? 이러면서 자꾸 알림이 뜨니까 얘가 컴퓨터 성능 저하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같이 불만을 터뜨리는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MS가 결국 두 손 두 발 들었나 봐요. 앞으로는 강제 업그레이드 안 하겠다.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거에 따르면요. MS가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방법이 이용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권장 알림 화면을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MS는 새 알림 화면에 지금 업그레이드, 날짜와 시간 설정, 업데이트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넣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 않는다도 포함을 시킨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알림 첫 장에 업그레이드 버튼만 있고 취소 버튼이 없어. 그러니까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 못하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돼가지고 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냥 X자 누르고 창을 지워버리는데 맨날 뜨잖아. 그렇죠. 아무튼 왜 MS가 이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봤더니만 한 여행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윈도우 강제 설치 때문에 한동안 업무용 PC를 쓰지 못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손해가 무지막지하다. 그러니 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80만 원을 배상해라. MS한테 그런 고소장을 보냈다고 해요. 이 업체는 진짜 그럴 거 아니에요. 업무용 PC가 갑자기 강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용자들이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이 안 될 거 아니야.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 얼마나 피해가 심했겠어요. 어쨌건 취소 버튼이 바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6년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은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89%. 이거는 이제 신규 취급액 기준입니다. 4월보다 0.04%포인트 내려갔어요. 오호. 작년 12월 3.12%에서 올해 1월 3.1%로 떨어진 이후 5개월 연속 내림세입니다. 5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작년 4월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박 PD는 얼마 전에
이 주택담보대출 받았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1.2%죠.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2.89%예요. 일단 기준금리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죠. 그런데 2.8? 이 정도면 괜찮은데? 실제 은행을 가보면은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건을 가진 사람도 3% 중후반입니다. 갑자기 이게 올라가. 신문 방송에서는 2%대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은행에 가보면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박 PD는 플러스 몇 가지 받으신 거예요? 제가 4% 초반까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꼼수가 있죠. 그래서 겁을 먹죠. 허걱. 아니 내가 방송을 하면서도 브리핑을 하면서도 3점 초반이라고 방송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죠. 예, 물론 4% 초반이긴 한데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은행 적금을 가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카드를 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 상품 가입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야 금리를 싸게 주겠다? 그때마다 찔끔찔끔 그것도 짜증나게 0.1%포인트 할인을 해줘요. 그때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는 3%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점점 집 사기는 힘들어지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빌려야 되는데 집 빌리는데도 이렇게 금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만치가 않고 이거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상담을 받으면서 마트에서 파는 삼겹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먹고 싶어서? 아니, 보통 마트 딱 들어가면 전단지 대문짝만하게 붙어있죠. 오늘 삼겹살 100g에 1,000 얼마대 이렇게. 근데 삼겹살 100g이 보통은 2,000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 눈길이 가잖아. 그래서 매장에 가서 이거 빨리 줘요 하면은 그 삼겹살은 이미 다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삼겹살은요 그냥 보급형이고 일종의 여기에 녹차 먹은 돼지, 뭐 먹은 돼지 더 좋은 걸로 들어가시죠. 은행 대출도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죠. 언론이나 방송에는 이렇게 싸다고 흘려놓고서 실제로 가보면은 훨씬 높아 금리가. 그쵸. 미끼 상품으로 손님들만 끌고 실상 가보면 그 미끼 상품은 없다고 그러고. 근데 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한번 빚내서 사볼까? 큰맘 먹고 이자도 싸다고 하니 은행 영업점까지 갔는데 1%가 높네? 라고 해서 너 고소할 거야! 장난하냐 지금 나랑?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를 은행이 간파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우리 애청자분들은 역시 이통사 마케팅처럼 은행의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세요. 시급 6,000원으로 올려줄게. 아이고 사장님 최저시급 챙겨주자고요.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철원입니다. 나 진상인데 3개월 할부. 님 귀한 집 자식이다.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일자리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차일피일 미루다 막판에야 동결 또는 약간의 인상 이걸로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이거 일반적인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한데 정답은요. 최저임금 협상. 연봉 협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오늘 새벽이죠. 29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었대요. 그리고 내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회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경영계 대표위원들은요.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6,030원으로 동결하자.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하고요. 노동계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못 산다. 시급을 10,000원까지 인상하자. 이렇게 맞섰다고 해요. 무려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90일에 걸쳐 회의를 했대요. 이렇게 길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겨우 3,970원. 차이가 이것밖에 안 나.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정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 합의는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게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해진 수순이다. 이게 뭐냐면요. 최저임금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본격 시행된 게 1989년이래요. 그 이후로 벌써 20년 가까이가 다 돼가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법정 시한 내에 합의를 이룬 게 한 번도 없었대.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정 시한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전문가들은 결국 내달 초나 돼야 협상이 결론 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협상 결론이 안 난 거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대요. 왜냐하면 이전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합의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뭐냐면 그간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정당 있죠. 새누리당. 새누리당마저 총선이 다가오니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올리겠다. 근데 정확한 멘트는 올리는 효과를 내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긴 했지만 아무튼 총선 공약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박 PD가 웃은 것처럼 말장난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 줄기차게 새누리당이 반대해 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신용이라도 했어. 좀 긍정적인 변화였던 거죠.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2020년,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니까 올해도 조금 오르겠구나 생각을 했고 국민의당도 이 대열에 동참했고 아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4당이 최저임금 얘기를 하니 올해는 그래도 법정 시한 넘기지 않고 협상 타결되겠네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게 안 됐다는 거죠. 아니 우리 소비자, 노동자들도 이런 기업 경영자들한테 말장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물건을 사주는 효과를 내도록 해주겠다. 그거 좋네. 또는 근로를 하는 효과를 내주게 해주겠다.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전문가들이 꼽은 이번 협상 타결 안 된 이유는 2가지 해묵은 쟁점 때문이라고 해요. 이 쟁점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더라고요. 일단 2가지 쟁점은 월급 시급 병기 그리고 업종별 차등 적용 이거거든요. 일단 월급 시급 병기 이게 뭔 내용일까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시급으로 하는데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에 고시하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지? 그냥 시급으로 하나, 월급으로 같이 표시하나,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일단 시급만 표시할 경우에는 노동자들한테 상당히 손해가 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유효수당 아시죠? 예. 유효수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현행 근로기준법 55조에는 이렇게 돼 있대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유효수당은 이 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 이걸 말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뭐 이렇게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는 8시간만큼 유효수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따지게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한 달 이렇게 하면 보통 휴일이 4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행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약 20만 원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한테는 이거 엄청 큰 돈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월 209시간이 기준이 된대요. 이 209시간? 이게 뭔 얘기일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숫자가 안 맞아.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된대요. 보통 한 달이 딱 4주가 아니잖아요. 4주 있는 달도 있고 5주 있는 달도 있고 그래서 계산할 때는 평균 4.345주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예. 이래야지 딱 비슷하게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되면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유효시간 8시간 이렇게 더한 거에 아까 얘기했던 4.345주를 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209시간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유효시간이 빼버리면 35시간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저희가 잘 모르는 속사정이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저도 유효시간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차이가 큰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알바천국이라는 데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또 사업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아니 유효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물어봤더니만 사업주 가운데선 10명 중 4명이 모른대요. 그리고 이 유효수당을 지켜야 되는 알바생들조차도 10명 중 6명이 유효수당이 뭐예요? 나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아예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표기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유휴시간까지 합쳐서 209시간에 맞춰서 월급으로 표기하게 되면 이 유휴수당 못 받는 알바생들이 사라질 수 있다. 알바생들이 다 이 유휴수당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병기를 하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아이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에?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왜 낮에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리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피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그런데 경영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대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상당수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된다. 15시간 미만이다. 따라서 휴일수당, 유휴수당 해당 작업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병기를 하게 되면 전일제 노동자와 이게 혼란이 벌어진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뭐 어찌 보면 또 그럴듯해요. 근데 따져보니까 이게 좀 심각하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다. 이러면 주 5일제 기준으로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거야? 하루에 3시간도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용돈 벌러 알바하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다들 생계일 목적으로 알바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루에 3시간 일해가지고 이게 생계가 될까요? 이거 과외 아니에요? 과외? 과외? 과외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요즘 알바 천국이나 이런 알바몬 이런 포털 같은 데 보면 알바하기 위해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보통 한두 시간씩 걸린다. 그러면 한두 시간 걸려서 출근해서 겨우 3시간 일하고 이거 누가 요구한 걸까요? 알바생들이 진짜 3시간밖에 일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거 다 경영자들이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경영계에서 제가 볼 때는 과외하는 대학생들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아,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조사해서 거기다가 경영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최저임금을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까 두 가지 논란 중에 두 번째 거죠.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경영상황이 안 좋은 음식점, 편의점, PC방 이런 7개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여가지고 업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게다가 지금 올 하반기 대량 예고되고 있죠. 뭐 조선업 구조조정,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드렸던 브렉시트 같은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일방적인 인상은 부담스럽다. 그러니 좀 차등 적용하자. 경영계에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까지 보면 뭐 그럴듯해 보여요. 아니 근데 가난한 업종에서는 최저임금도 적게 주자. 그러면 거기 누가 가서 일해요? 그러니까 망하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기다가 경영계 측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한대요. 아까 얘기했던 편의점 이 예를 들던데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렇게 더운 한여름에도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하게 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대. 아니 그 에어컨 바람 알바생들 쐬라고 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데서 일하는 학생들은 용돈벌이 하러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한대. 또 요즘은 커피숍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이런 어르신들은 굶떠서 일을 못한다. 최저임금 조금만 줘도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한대. 이 전체 회의에서. 다 때려치고 그냥 지네들 식구들만 모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진짜 화난 얘기죠. 근데 화난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화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7개 업종 있잖아요. 제가 7개 업종이 뭔가 좀 살펴봤거든요. 진짜 놀라워. 아까 예로 들었던
음식점, 편의점, PC방.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게 업종에 들어갈까요? 업종이 아니거든요. 업종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진짜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7개 업종은 이렇게 돼 있대요.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렇게 돼 있대요. 이런 7개 업종에 다들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여주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펴보세요. 이 업종에 뭐가 들어가고 있나? 백화점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대형마트도 포함이 돼요. 콘도, 호텔, 대형 음식점, 유흥주점, 항공운수업까지 포함이 돼.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날로 먹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요. 음식점, 편의점, PC방 이거는 그냥 앞에 내세운 거고 실상은 이런 호텔이나 대형 음식점까지 다들 최저임금 줄여달라. 한마디로 소상공인을 앞에 내세워놓고 대기업들은 뒤에 숨은 거야. 우리까지 다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점, 편의점, PC방은 속된 말로 총알바지네, 총알바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국 여성노동자회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7개 업종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수혜 범위의 노동자 따져봤더니만 숫자가 너무 많아. 무려 115만 8천 명에 달한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만 가봐도 최저임금 받고 일하시는 비정규직 엄청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115만 명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론의 비단이 무서워가지고 편의점, PC방들을 핑계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대기업들이 대형마트, 백화점, 콘도, 호텔 이런 데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얘네들도 우리 힘들다. 최저임금 조금만 인상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좀 기업이 상대적으로 노동자와 근로자들을 배려를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살기가 어려우면 더 많이 노동자들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쥐어짜려고만 하고 사실 저희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아까 예로 들었던 총알바지로 예로 들었던 PC방이나 편의점 경영이 나빠진 게 이 최저임금 탓이 아니잖아요. 다들 대기업들이 임대료 올려버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수수료 많이 떼가고 또 원하청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하고 이래서 힘들어진 거지. 단순히 알바생들 최저임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편의점, PC방 업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도 교묘하게 영세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이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언론에서 편의점, 음식점, PC방 이들 업체 최저임금 인상폭 줄여달라 이런데도 노동계가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배려를 하지 않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비열하기까지 하군요. 그렇죠. 아무튼 양측의 인식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매년 벌어지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최저임금 현실화 공약을 제기했던 여당은 물론 야당도 별로 중재 역할을 안 하고 있어. 그냥 손 놓고 있어. 게다가 정부도 뒷짐지고 있죠. 오히려 정부는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모습이야. 양측이 결론을 빨리 내릴 리가 없겠죠. 언론이나 이런 데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달 4일이나 5일 아니면 6일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빨리 될까?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큰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제가 최저임금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최저임금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법이 최근 발의됐대요. 일명 이름이 재밌어요. 살찐 고양이법. 들어보셨어요? 살찐 고양이법이요? 살찐 강아지가 아니라 살찐 고양이법이야. 고양이도 살이 찌는군요. 고양이 살찌면 진짜 뒤룩뒤룩 살찌죠. 이게 뭐냐면요. 정의당의 심상정 상위 대표가 발의한 최고임금법. 이게 살찐 고양이법이래요. 아니 최저임금법은 들어봤는데 최고임금법은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핵심은 이렇게 돼 있대요. 법인의 임직원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 이게 핵심이래요. 굉장히 정의로운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대요. 민간 대기업의 임직원들은 최저임금의 최고 30배,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10배. 그리고 요게 핵심인 것 같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 이걸 넘게 받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받으려면은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거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공개를 해버렸네. 아무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이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최고 경영자 삼성전자 이재용이라도 한 달에 4억 5천만 원 이상은 못 받는 거야. 이재용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 나 이거 못 지켜 나 더 받을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법에선 이렇게 된대요. 개인과 법인 모두 부담금과 과징금을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재용한테 삼성전자한테 둘 다 부담금 과징금 내라. 근데 이 부담금 과징금 내게 하더라도 아마 얘네들은 더 받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또 이 얘기 듣고 좀 속이 안 좋다. 이거 좀 기분이 이상하다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최저임금을 30배 넘게 월급을 받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 이렇게 법까지 정할 정도로 기껏해야 아까 얘기드렸던 이재용이나 정몽구 회장이나 이런 분들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놀랍게도 2014년 기준을 살펴봤더니만요. 10대 기업 상장사의 78곳은요. 경영자 보수가 일반 직원의 35배예요. 일반 직원의 35배인데 최저임금과 비교하잖아요. 무려 180배. 180배. 18배도 아니고 180배. 공이 하나 더 붙어. 그래서 심상정 의원은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한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의 평균 격차는 5배에서 7배 정도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무려 11배에 달한다. 이거 고쳐야 되지 않느냐. 법안 발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상적인 법이긴 한데 국회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것 같지만 설사 통과되더라도 꼼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119조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국민 경제의 균형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 방지 이게 규정돼 있거든. 최고임금법이랑 일맥상통하는 법이야.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거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이런 내용도 있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됩니다. 뭔 얘기냐면 살찐 고양이란 얘기 아까 드렸었는데 이 얘기가 지금 최근에야 나온 얘기가 아니래요.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월가의 탐욕스러운 경영진들, 이 경영진들을 비유할 때 살찐 고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용어가 상당히 많이 확산됐었는데 이러면서 진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임원들의 보수를 규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대요. 실제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국민투표를 했어요. 무슨 국민투표를 했냐면 기업 임원의 연봉과 보너스를 제한하는 진짜 살찐 고양이법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무려 67.9%로 통과가 됐어. 놀랍죠. 그리고 미국도요 비슷한 법이 있어요. 도드 프랭크법. 이것도 예전 방송에서 한번 저희가 설명드렸었는데 이것도 내용이 그거죠. 경영진 보수에 대해서 무조건 많이 올려주는 거 이거 안 된다. 주주들의 의견을 묻도록 한다. 살찐 고양이법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네. 게다가 프랑스와 독일에선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임금 상한을 두겠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대요.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요즘 브렉시트다, 구조조정이다 하면서 정부나 경영계에서는 또 고통분담하자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또 그거 요구하는 것 같아. 위기가 닥치면 국민들한테 손 벌려왔잖아요. 예전에 IMF 때도 금 모으기 운동 뭐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손 벌려왔고. 그런데 실상을 보세요. 우리 사회에 양심 없는 살찐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반면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은 진짜 졸라맬 허리띠가 없어가지고 목이 졸리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도 많잖아. 선진국에서는 살찐 고양이들이 살을 드러내는 게 이게 고통분담인데 우리는 왜 매번 노동자들의 고통분담만 요구하냐고요. 살찐 고양이들을 다이어트 시키고 배고픈 고양이들에게 남은 밥을 나눠주는 게 진정한 고통분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아까 박 PD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임금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법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이 5배밖에 못 받잖아 최저임금에. 그러면 최저임금 올리자고 오히려 더 난리칠 것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 통과가 돼야 돼요. 예전에 국회의원이 되면 한 번 이상 되면은 은퇴를 한 다음에 국가로부터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무조건 줬단 말이죠. 조건 없이 무조건 배치를 한 번이라도 단 사람에게는. 근데 경제 생활이 위태롭다, 뭐 소득이 어렵다 이런 조건을 단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조건을 단 뒤로는 국회의원들이 그 연금을 거의 수령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수령해가면 창피해지는군요. 쪽팔리다 이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켜줘야, 그죠? 이렇게 명문화가 돼야 자기네들도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진짜 저는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최저임금의 해법은 최고임금법, 그러니까 극과 극이 통한다는 얘기 있죠. 진짜 여기서도 발견한 것 같아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무리로는요, 요즘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쳤다. 블랙시트로 영국 세대 갈등 폭발. 탈퇴파 허위 공약에 영국 국민들 분노. 재투표 청원 390만 명 돌파. 영국 트라팔가 광장에서 수천만 명 브렉시트 반대 시위.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하는 거 보면 영국에서 바로 당장이라도 재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브렉시트 요번에 찬성한 거에 후회하는 영국인들이 엄청 많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겨레에서 재미난 기사를 28일자에 실었어요. 제목이 뭐로 돼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은 주류와 달라. 브렉시트 후회 안 해. 후회 안 한대. 어이? 반대네요. 그렇죠. 미국 뉴욕타임즈 기사를 인용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브렉시트를 후회하지 않는 침묵하는 다수가 생각보다 많다. 기사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뉴욕타임즈 기자가 영국의 해안 도시인 썬덜랜드 있죠. 이 축구 잘하는데 예. 여기에 가서 한 건설 노동자를 만났는데 이 건설 노동자가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미 더 나빠질 게 없다. 블랙시트는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자신과 같은 노동자 계층에게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시장 파동은 유럽 체제에서 떼돈을 번 남동부 일부 지역의 일이거나 소수 부자들의 일일 뿐이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오히려 브렉시트가 자신들에게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틀 전에 했던 방송과 맥락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프리랜서 여행 작가인 마이크 카터가 영국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난 5월 한 달간 리버풀에서 런던까지 340마일을 걷다 보니까 브렉시트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도대체 뭔 얘기일까? 카터가 여행을 하면서 봤더니만 영국의 남동부 부자 도시와 북서부 가난한 도시들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 양극화가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우리나라 전라도와 경상도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또 그레이크 캐룬 런던 정경대 학장도요. 이런 얘기를 썼어요. 브렉시트는 코스모폴리탄 엘리트에 대한 반란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브렉시트 지지자 가운데에서는요. 후회하는 분위기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브렉시트는 유럽연합 비용 대비 혜택으로 촉발된 논쟁 때문이 아니라 비주류의 억울함, 좌절, 분노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며칠 전 얘기한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유, 한겨레 기자분들도 저희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나 봐. 듣고 이 기사를 찾았나? 아무튼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방송들은 난리를 치지만 일반 국민들은 별 감흥이 없죠. 쟤네들 맨날 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끔가다 저는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지금 TV 봤는데 야 한국 난리 났대. 전쟁 바로 일어난대. 이런 얘기들을 해.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 했더니 북한이 미사일 쐈대는데 너 그거 모르고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불안해. 네. 이 얘기가 뭘까요? 이번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국 내에서도 불안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일부고 진짜 다수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언론들은 침묵하는 사람 얘기를 전할까요? 불안해서 광장에 나서 떠드는 사람 얘기를 전할까요? 떠드는 사람을 전하겠죠. 당연합니다. 거기다가
대다수의 언론들은 그동안의 브렉시트에 대해서 반대해 왔잖아. 반대 목소리를 지금도 전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브렉시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내고 있고 그거는 우리나라 언론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침묵하고 있는 영국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별로 우리나라 언론, 외국 언론에도 전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튼 침묵하는 다수의 이야기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팟캐스트 아니면 듣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또다시 들더라고요. 런던에 친구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런던에 친구 있지 않아요? 없어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